아직도 끝끝내 사는 게 뭔지 알 수는 없어도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인생 뭐 있어? 물음표와 느낌표, 그 두 부호 사이를 바장이는 지도 없는 여정. 어쩌면 그것이 삶인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깊은 통찰과 번뜩이는 이해지, 섬세하면서도 정갈한 말맛으로 한국 산문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최민자 작가의 수필집 손바닥 수필입니다. 지은이는 최민자, 발행은 연암서가입니다. 저자 최민자 작가님은 서울대 가정대학을 졸업하였고 1998년 에세이 문학으로 등단하였는데요. 현대수필 문학상, 구름카페 문학상, 펜 문학상, 윤호영 수필 문학상 등을 다수 수상하였습니다. 수필집으로는 꼬리를 꿈꾸다, 열정과 냉정 사이, 흰꽃 향기, 낙타 이야기 등이 있고 최근작으로는 꿈꾸는 보라가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천득 선생은 생전에 최민자의 수필을 일컬어 최민자의 글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이 들어있고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이해지도 들어있습니다. 그의 글은 정적이면서도 또한 지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의 글에 대해서라면 나는 어떤 천사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라며 추천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손바닥 수필은 서성이는 시간의 포스트잇 같은 짧은 글들을 주로 엮었는데요. 1장 외로움이 사는 곳, 2장 이 또한 지나가리니, 3장 황홀한 둘레, 4장 세상은 타악기다, 5장 제주 그리고 바람. 이렇게 총 5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독자 여러분들께 수필다운 수필을 소개하게 되어 저도 기쁜데요.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을 허투루 쓰지 않은 글이 독자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글이랑 사이를 그윽하게 서성이며 페이지를 넘기고 밑줄을 긋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손바닥 수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길. 길은 애초 바다에서 태어났다. 무생명의 발원지가 바다이듯 길도 오래전 바다에서 올라왔다. 믿기지 않는가? 지금 당장 그대가 서 있는 길을 따라 끝까지 가보라. 한 끝이 바다에 닿아 있을 것이다. 바다는 미분화된 원형질, 신화가 꿈틀대는 생명의 카오스다. 그 꿈틀거림 속에 길이 되지 못한 뱀들이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처럼 왁자하게 우글대고 있다. 바다가 쉬지 않고 요동치는 것은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로운 흙내에 투명한 실뱀 같은 길의 유충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어서이다. 수천 겹 물에 허물을 벗고 무트로 기어오르고 싶어 근질거리는 살갗을 비비적거리고 있어서이다.
운이 좋으면 지금도 동해나 서해 어디쯤에서 길들이 부화하는 현장을 목도할 수 있다. 물과 흙, 소금으로 반죽된 거무죽죽한 개펄어디, 눈부신 모래바 한가운데서 길 한 마리가 날렵하게 튕겨올라 가늘고 긴 꼬리로 그대를 후려치고는 속림 사이로 호련히 사라질지 모른다. 갯벌이나 백사장에서 길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서 의심할 일도 아니다. 첨단의 진화 생명체인 길이 생명체의 주요 생존 전략인 위장수를 차용하지 않을 리 없다. 흔적 없이 해안을 빠져나가 언덕을 오르고 개울을 건너 이제 모퉁이를 돌아갔을지 모른다. 식물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4억 5천만 년 전. 초창기 식물의 역사는 물로부터의 피나는 독립투쟁이었다. 모험심 강한 일꾼의 식물이 무트로 기어오른 데에만 1억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끼와 양치류 같은 초기 이민자들이 출현한 후 3억 년이 지날 때까지 지구는 초록 카펫 하나로 버티었다. 꽃과 곤충, 날짐승과 길짐승이 차례로 등장하고 그보다 훨씬 뒤인 4, 5만 년 전쯤 드디어 인간이 출현했다. 길이 바다로부터 나온 것은 그 뒤의 일. 그러니까 진화의 꼭지점에 군림하는 현생 인류가 번식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다. 길이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보다 고차원의 생물군일 거라는 주장에 반박이 어려운 이유다. 유순하고 조용한 이 덩굴동물은 인간의 발꿈치 밑에 숨어 기척 없이 새를 불리기 시작했다. 생물이라는 말이 거슬리는가? 그럴 수 있다. 생물이 뭔가? 에너지 대사와 번식 능력이 있는 생명 현상을 가진 유기체를 일컫는다. 사너리를 감아 봉우리를 삼키고 집과 사람을 무더기로 뱉어내는 길이야말로 살아 숨쉬는 거대한 파충류다. 지표에 엎드려 배밀이를 하고 들판을 가르고 산을 넘는 길은 대가리를 쪼개고 꼬리를 가르며 복제와 변이, 생식과 소멸 같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낱낱이 답습한다. 낭창거리는 아라리 가락처럼 길은 내륙으로 달린다. 바람을 데리고 재를 넘고 달빛과 더불어 물을 건넌다. 사람이 없어도 빈들을 싱싱 잘 건너는 길도 가끔 외로움을 탄다. 옆구리에 산을 끼고 발치 아래 강을 끼고 도란도란 속살거리다. 속정이 들어버린 물을 꿰차고 대처까지 주랭랑을 치기도 한다. 경사진 곳에 사는 여울물처럼 쏴 소리를 지르듯 내달리다가 평지에서는 느긋이 숨을 고르는 여의도, 바위를 만나면 피해가고 마을을 만나면 돌아가는 지혜도 물에게서 배운 것이다. 물이란 첫사랑처럼 순진하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나란히 누울 때는 다소곳해도 저를 버리고 도망치려 하면 일수 앙탈을 부리곤 한다. 평시에는 나붓이 엎드려 기덩길이 백구레 밑에 숨겨든 다리를 지켜 세우고 넉장거리로 퍼질러 눈물을 과단성 있게 뛰어넘는 때도 이때다. 그런 때의 길은 전설의 괴물 모켈레무 뱀베나 목이 긴 초식 공룡 마멘키사우루스를 연상시킨다.
안개와 먹장구름, 풍우의 신을 불러와 길을 짓뭉개고 집어삼키거나 도망내어 숨통을 끊어놓기도 하는 물의 처절한 복수극도 저를 버리고 가시님에 대한 사무친 원한 때문이리라. 좋을 때는 좋아도 틀어지면 아니 만남과 못한 인연이 어디 길과 물뿐인가. 길들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연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사람의 몸에 혈자리가 있듯 땅에도 경혈과 기혈이 있어 방방곡곡 요소요소에 모이고 흩어지는 거점이 있다는 말도 있고, 중원 어디쯤에 결집 장소가 있어 길이란 길이 모두 그곳을 향해 모여들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길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사통팔달의 중심축에 마을이나 도시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입성한 길들을 위해 예의 바른 인간들은 건장한 나무를 도열시키고 번드레한 덧옷을 입혀주며 환대하기도 한다고 한다. 꿈과 욕망을 뒤섞고 본질과 수단을 왜곡시키는 도시. 도시에 오면 야성은 말살되고 감성은 거세된다. 살아 숨쉬는 것들의 생기를 탈취하여 휴양한 빛을 풍겨내는 도시의 마성에 길들 또한 순환을 면치 못한다. 타고난 유연성을 잃고 각지고 억세어져 가로세로로 뒤얽히거나 기괴하게 뒤틀린 채 비룡처럼 날아오르고 두더지처럼 땅속을 파고들기도 한다. 대도시 인근에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길들이 혈전에 막히고 동맥경화에 걸려 온갖 종류의 딱정벌레들에게 밤낮 없이 뜯어먹히는 광경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타락한 길들이 도시와 내통하면 뙬리를 들고 주저앉아 분수 없이 새끼를 사지르기도 하는데, 젊고 모험심 있는 것들은 원심력을 이용해 도시를 빠져나가지만 병들고 고비 늙은 것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변두리 어디쯤을 비실거리다 고단한 일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무엇 때문에 길들은 이 도시에 와서 죽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이곳으로 오게끔 유인하고 또 추동하는 것일까? 꿈의 형해처럼 널브러져 있는 도시의 길들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머릿속 길들마저 남마러 엉켜든다. 탄식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한 길, 섬세한 인맥 같고 고운 가르마 같던 옛길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홀려 엉겹결에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 그들 또한 알 수 없었으리라. 결승점에 월계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길도 강도 삶도 사랑도 한가 시간의 궤적일 뿐임을. 불뱀 한 마리 검은 강을 건너 구부러진 등뼈로 강변을 휘돈다. 일렁이는 빛의 꽃가루 사이로 기신기신 고개를 오르는 꽃뱀. 길이 헐떡인다. 태화된 근육이 실핏줄이 쿨럭인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위태롭게 깜빡인다. 너무 빨리 내달리는 대신 꽃도 보고 별도 볼 걸, 오르막과 내리막을 더 천천히 즐길 걸. 키 작은 풀과
집 없는 달팽이에게 조금 더 친절을 베풀어 줄 걸. 그런 후회를 하고 있을까? 달동네 가풀막에 길 한 마리 엎드려 운다. 승천하는 길을 위한 조등 하나. 하늘과 별자리로 나지막이 걸린다.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 인생 뭐 있어? 젊은 한때를 그런 기분으로 살았다. 살아보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 어설픈 회의주의자로 애늙은이로 살았다. 오만하고 게으른 청춘이었다. 삶이란 유치부 아이들의 색칠 공부처럼 주어진 경계 안에 무슨 색을 골라 칠할 것인가 정도의 자유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누군가 나누어 놓은 조각들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짜맞추는 직소 퍼즐 같기도 하였다. 한 칸 한 칸 메울 수야 있겠지만 아웃라인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였다. 내 뜻과 상관없이 주어진 인생. 어차피 신의 손바닥 아니었다. 열정도 도전의식도 없이 젊음의 푸르른 모퉁이를 청처짐하게 돌아 나온 다음에야 나는 비로소 이 불가해한 생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일상이라는 평면 안에 얼마나 무수한 함정과 돌기들이 시치미를 떼고 숨어 있는지, 어둡고 밋밋한 생의 액정에 얼마나 다양한 화소들이 깜빡이고 두근대며 살고 있는지 뒤늦은 호기심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구석에 숨고 뒷걸음질만 치던 나에게도 한 줌의 광기와 시답잖은 열정이 숨어 있었음을 눈치챈 것도 내 생의 시계바늘이 삶의 역마루를 한참이나 지나쳐온 다음의 일이었다. 적재된 에너지가 탕진될 때까지 혼신을 다해 소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명분으로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의 채무라는 것을 보도블록 틈새기에 오글보글 피어난 작은 꽃들이 일깨운다. 모양을 바꾸거나 경계를 지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색을 고르고 정성을 다해 칠을 하는 일이 얼마나 처절하고 숭고한 패배인지도 통렬하게 와 닿는다. 아직도 끝끝내 사는 게 뭔지 알 수는 없어도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인생 뭐 있어? 물음표와 느낌표, 그 두 부호 사이를 바장이는 지도 없는 여정. 어쩌면 그것이 삶인지도 모르겠다. 술과 차. 술은 차게 마시고 차는 뜨겁게 마신다. 찬술은 가슴을 뜨겁게 데우고 뜨거운 차는 머리를 차갑게 식힌다. 술은 기분을 끌어올리고 차는 마음을 가라앉힌다. 집 나간 마음을 불러들여 마주 않고 싶을 때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응어러진 마음을 풀어헤쳐 숨통을 틔우고 싶을 때는 여럿이 어울려 술잔을 기울인다. 술과 차는 따르는 법도 다르다. 천차만주, 술잔은 그득히 채워야 하고 찻잔은 얕게 따라야 한다. 술과 차는 섞이지 않는 친구. 둘 다 인생의 여백을 함께 해주고 소통을 거두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사교적이지만 한 상에서 화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같은 꽃밭을 알아도 인사 한번 건네는 법 없이 대면대면한 벌과 나비처럼. 술은 물로 된 불, 차는 불로 우려낸 물이다. 물과 불이 화합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맛을 우려낼 수 없는 차와는 달리 술이 물이나 불을 만나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맹탕이 되어버린다. 술에 취하면 물불을 못 가리지만 물을 잘 가리고 불을 잘 다스려야 차향에 온전히 취할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느를 진종일 듣는다. 취하지 않는 술처럼 밍밍한 음악. 슬프지도 않고 장중하지도 않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저는 저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친구처럼 음악은 음악대로, 나는 나대로 연일 그렇게 동거 중이다. 지치지도 않고 내 일상의 언저리를 가만가만 아우르는 평화로운 배음. 수년한 물맛 같은 피아노 연주에도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다. 자다가 깨어 칭얼대다 돌아눕는 어린아이처럼 피아노 소리는 내 번다한 사념의 수면 위로 들렸다 안 들렸다 자맥질을 한다. 나에게 집중해라든가 내 음악을 들어봐라고 강요하지 않고 물더미처럼 치받쳐 오르는 생각들을 지우며 나는 가까스로 시간을 견딘다.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넘기듯 하루라는 정제를 애써 꿀꺽 삼킨다. 여느 때에 나는 수수박 일항을 거칠게 스쳐가는 녹슨 바람소리 같은 노래들을 좋아했으나 요즘엔 아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떠들썩한 카페의 한 구석에서 제 안의 응달만을 내밀하게 응시했을 조용한 음악들이 마음에 든다. 함께 나눌 수 없는 실존적 통증, 무료하고 반복적인 멜로디와 함께라는 것은 일상적 리듬 아래 드리워진 격정의 깊이를 통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갈물들인 천을 손바늘질로 홈질한 명함을 조심스레 건네주던 사람이 있었다. 한 땀 한 땀 이름을 새겨넣고 잔잔한 꽃수까지 곁들여진 헝겊 명함에 의아해하는 내게 명함 주인이 말했다. 그렇게라도 견뎌내야 할 시간이 제게도 좀 있었거든요. 때로는 시간만한 비방이 없다고, 오직 시간만이 타자의 고통에 관여할 뿐 누구도 함께 울어줄 수 없다고 사티의 피아노가 쓸쓸하게 토닥인다. 상처에 스미는 양약처럼 부드러운 위무가 내 안에 도포된다. 흐름 위에 놓인 인생, 이 또한 곧 지나가 줄 터이니. 다람쥐 이야기. 옛집 뒷동산엔 밤나무가 많았다. 잠이 들락말락한 가을밤이면 뒤껴 양철 지붕 위로 밤 떨어지는 소리가 꿈결처럼 두둑둑 들려오곤 했다. 그런 밤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밤지울 생각에 일수 잠을 설치곤 했다. 알밤을 가장 많이 줍는 것은 언제나 나였다. 어느 밤나무의 왕밤이 열리는지, 언제 어디에 많이 떨어지는지
다람쥐보다 내가 더 잘 알았다. 골짜기 초입에 서 있는 밤나무 두 그루를 지나 12발자국쯤 걸어 올라간 비탈. 낙엽송 옆 키 큰 밤나무 아래에 내가 좋아하는 외톨이 밤이 많았다. 밤송이 하나에 밤톨 3개가 들어있는 보통 밤과는 달리 그 나무의 밤송이들은 두 쭉정이 사이에 동글동글한 알밤 하나만을 품고 있었다. 반지르르 윤이 나는 알밤을 양품 가득 주워올 때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다람쥐 영감이 말이여, 가을에는 마늘애를 수도 없이 불러들인단다. 왜요, 할머니? 아, 식구가 많아야 알밤을 많이 주워 모을 거 아니여. 근데 겨울이 되면 이 영감탱이가 눈먼 마늘애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쫓아버린단 말이여. 그건 또 왜요? 왜는 양서가 아까워서지. 욕심꾸레기 영감이 눈먼 마늘애한테는 쓰디쓴 도토리만 던져주고 알밤은 저 혼자 야금야금 까먹는디. 마늘애가 아이고 써, 왜 이렇게 쓰디야? 하면 아 쓰긴 뭐가 쓰다고 그려, 엄청 달구만 하면서 약을 올린다는 거요. 뒷동산의 할머니도 아득히 멀어진 지금도 바람 부는 가을밤 내 백연머리엔 투닥닥 투둑툭 알밤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인연에 대하여. 쌓아둔 책이나 읽으려 했는데 날씨가 좋으니 마음이 동한다. 어쩌면 마지막 가을볕일지도 몰라. 시선이 자꾸 밖으로 향한다. 맘을 다잡아 돌아앉다가 한 구석에 밀쳐놓은 우편물 더미를 뒤적거린다. 거칠은 고요 제주라는 글이 선명하게 와닿는다. 제주 사진작가 B씨의 전시회가 명동 어디에선가 열리는 모양이다. 브로셔를 넘기니 흑백으로 고요히 떠올라 있는 오름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번 홀로 오름에 올랐을 때 천지에 흔들리던 풀꽃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유동을 친다. 거칠은 고요, 바람 부는 봄날, 오름 위에서 바라본 제주 풍광이 그랬다. 전시회에 대한 기사 하나쯤 떠 있을 것 같아 인터넷을 검색한다. 전시장 홈페이지에 담당 큐레이터의 안내글이 나온다. 전문가다운 신미안으로 예리하게 훑어낸 작품 세계와 감각적인 문장이 맛깔스럽다. 문체가 탄탄하고 문장의 힘이 실려있는 맛이 상쾌하다. 내친 김에 몇 곡지 찾아 읽으려다 마음이 앞장서 행장을 차린다. 기왕 가는 건데 작가에게 전화라도 할까 하다가 그만두기로 한다. 전시장에 있다면 반가워할 테고 없으면 바람 한번 쐬고 온 셈 치면 된다. 누군가 자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그를 생각하니 상황이 갑자기 재미있어진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감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나다니엘 호손의 데이비드 스완처럼 운명도 가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저 혼자 슬쩍 다녀가기도 한다. 그가 없다. 평일 낮 시간이어서인가 생각보다 전시장도 한가하다. 갤러리를 지키는 긴 머리의 여자에게 작품평을 쓴 큐레이터인가를 묻는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글이 좋더군요. 내가 말을 붙인다. 여자의 눈이 반짝인다.
일상과 유리되어 따로 노는 언어가 공허해 보여 시인이 데려다가 미학 공부로 방향을 틀었다는 여자는 조용하고 단호해 보였다. 데스크에서 귤과 차를 가지고 나오며 여자가 말한다.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글에 대해 칭찬해 주시니 정말 힘이 솟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자는 정말로 기쁨에 넘쳐 보였다. 안다. 그 마음 알고 말고. 딸아이 정도의 여자와 간이 의자에 앉아 제법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가 잘 통해 기분이 좋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기획 전시에 여자가 나를 초대한다. 계단 아래까지 따라 나오는 여자에게 나도 가볍게 손을 흔든다. 우연에 기대어 예기치 않은 접속으로 인연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의지나 계획보다 우발적 충동적으로 선택되고 집행된다. 비와의 만남도 그랬다. 처음 두모하게 들렀을 때 김영갑 선생은 이미 떠난 뒤였다. 갤러리를 맡고 있던 그와 사진 이야기를 하며 느릿느릿 친해졌다. 인생이 살아볼 만한 것은 예정된 운명이 아닌 우연과 돌발성 때문일지 모른다. 그 돌발성마저 누군가 정교하게 연출해 둔 것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최민자님의 손바닥 수필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